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김동교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그 자료 중에 제가 올린 자료 중에 중세 유럽 학문 형성에 영향을 끼친 이슬람 문명 여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알다시피 유럽에서 난민 문제라든지 또 기독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 간의 갈등이라든지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지만 이슬람 그 이주민 문화와 다수 문화인 유럽 토착인들 간의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통합을 위해서 또 많이 노력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일부 극우 세력들은 갈등을 또 조장하고 그래서 이슬람 이주민들이 지금 2세, 3세까지 태어나서 유럽에서 성장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회적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서구 문화가 우월하고 서구 문화가 아시아든 아프리카든 다른 쪽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통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사실은 이슬람 문명이 특히 중세 때 유럽에 끼친 영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우리가 또 조금 알면서 통합을 위해서는 이러한 역사적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아는 게 도움이 되죠. 이슬람도 사실 우리 같은 아시아권입니다. 중동 지역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에 띄운 부분은 그 텍스트 부분이고, 자 일단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하게 짧은 내용인데 유럽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관광을 갔을 때라든지 유럽 내에서 그 아랍의 흔적, 이슬람 문화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곳들이 일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간단하게 보고 내용을 들어갑시다. 조금 화면을 크게 하는 게 나을까요? 화면에 제가 자꾸 비치는데 이게 멀리서 해야 되고 조금 작게 하는 게 낫겠네요. 자, 다 나오게 해야 되는데 보통 알함브라의 궁전 그 클래식 기타 만들어서 나오죠. 유럽의 건축 양식을 보면 이슬람 문화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스페인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거기 보다 고딕 성당. 자, 요거 또 짧은 거니까 먼저 보고. 중세 때가 얼만큼 빛이 아름다웠는지를 볼 수 있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봐주실까요? JTBC에서 방송됐던 내용 중세 중에 때 한복판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재발견됐던 동시대 때 생겨난 성당이 바로 고딕 성당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고딕 성당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아랍이 썼던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수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을 놀랍게 높이 있게 지어낼 수 있었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 빛에 대한 광학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느낌 드세요? 스탠드글라스. 중세 때 어둠과 전쟁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문화 예산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제 서서히 정리해보자면 낯선 문화들이 이렇게 다가왔을 때 여러 가지 태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태도, 꼭 피해야 되는 태도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무슨 전쟁이었죠? 십자군 전쟁과 같은 방식. 자기와 다르다라고 얘기해서 이들을 제거해버리고 없애버릴 때에만 문화를 가질 수 있다면 이것은 가장 위험한 낯선 문명을 만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여러 문화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는 역할들을 해냈습니다. 물론 그대로 따르는 이 것이 내용은 아니라 나중에 수업 때 나올 겁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떻게 했어요? 맞는 것은 열려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수정했다. 철학적으로 주체성이라고 하는데요. 만일에 우리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세계적인 문화들을 받아들여서 창조적으로 변형시킬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학자들, 모든 예술가들이 우리 날개를 활짝 펴고 세계로 날아올 날을 기다리면서 중세의 청년의 빛과 그림자라는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간단하게 요 내용. 우리 수업 시간에도 뭐 나중에 이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하고 자, 우리 뭐 화면으로 유럽 속 이슬람 스페인 남부 지역이 나오죠. 이렇게 조금 이건 세비야에 있는 알카사르라는 지역인데 전부 다 이제 내부 안에 들어가도 그렇습니다. 그죠? 이런 게 이제 이슬람 문화의 흔적입니다. 지금 제가 오전에 찍고 있거든요. 지금 10시 반쯤 됐습니다. 햇빛이 들어와서 화면에 자꾸 그게 나오는데 이런 음식들은 우리가 직접 먹어봐야 느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론다 누에보 다리라고 오래된 다리입니다. 이게 이제 이슬람 문화의 흔적들이 남아요. 스페인 지역에 어쨌든 스페인 관광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흔적들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밤에 찍은 거죠. 야경입니다. 자, 이게 스페인 광장 내부. 자, 여기는 스페인 광장 분수대입니다. 분수대고. 여기에 이제 곤돌라가 다니는 그 다리 밑에 곤돌라 알죠? 배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배죠. 자, 지금 일단 텍스트를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면서 텍스트보다는 화면이 조금 그래도 텍스트는 너무 삭막하죠. 아랍은 유럽의 미래였다. 지금은 이렇게 갈등이 깊지만 과거 역사적으로 볼 때 교류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많았고 유럽이 어쨌든 자기들이 놓친 부분을 이 이슬람권 문화를 통해서 다시 받아들이게 되는 자기들이 지니고 있었는데 그거를 아까 그 JTBC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오히려 아랍에서 먼저 이제 발견해서 더 발전시킨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번 볼 겁니다. 저거는 우리 어떤 화면에서 봤죠? 예, 오스만 제국 시대 때. 자,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우리 들어갑시다. 여러분 교재가 아니고 그 프린트물 자료 중에 중세 유럽 학문 형성에 끼친 이슬람 문명 이 부분입니다. 먼저 서론 부분을 보면은 유럽인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원류를 그리스 로마 문명에서 찾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유럽의 유럽 문화의 토대가 되는 만약에 두 개를 꼽는다면은 그리스 신화하고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중세 때부터 종교적으로 그렇다니까 우리 종교적인 측면을 일단 제외하고 그리스 신화,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가 물론 로마 신화도 있지만 결국은 이게 그리스 신화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올림푸스 12신이라든지 이런 신들이 로마 신화에서는 이름이 개명되어서, 그죠? 로마식으로 이름이 개명되어서 등장하고 실제는 그리스 신화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약간의 이제 변형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결국 그리스 신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우리가 제가 이제 독일에서 공부할 때도 그걸 느꼈지만 유럽 대학에서 교양 과목에 이 그리스 신화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화상의 내용이 비록 그 줄거리는 흑우적이고 환상적이지만 실제로 신화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전부 우리 인간사에 관한 권력 다툼이라든지, 그죠? 지금 우리도 내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4월 14일 내일이 이제 투표죠. 우리 국회의원 선거. 그래서 정권을 놓고 이제 서로 갈등이 많은데 이런 그리스 신화에 벌써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권력 다툼. 그 다음에 부자 간의 문제. 그죠? 과거에는 권력을 위해서 서로 부모 자식인데도 서로 죽이고 이런 도덕적으로 볼 때 우리가 놀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신화에 벌써 나와요. 현대사에서도 벌어지고 있죠. 우리가 가끔씩 인터넷에 이제 그런 사건을 보게 되는데 그 외에 이제 인간 간의 어떤 사랑 이야기라든지 어쨌든 지금 현재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 벌써 신화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그리스 신화와 기독교 문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유럽 문화의 이제 기본적 토대가 되는 양대 산맥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류라고 말하는 이 그리스 로마 문명을 유럽 문명이다 이렇게 확신하기에는 사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반드시 맞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 로마 문명은 전체 유럽 문명이 아니고 지중해 문명, 그죠? 지중해 문명이라고 보통.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도 그 올림푸스 12신이라든지 그 나오는 지역들이 보면 전부 지중해 쪽이고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이런 데하고 다 관련이 있습니다. 걸칩니다. 그래서 5세기인데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유럽의 일부가 다시 낮은 수준의 문명으로 돌아갔을 때 중세 초기만 해도 그리스 로마 문명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만한 능력이 유럽인들은 자기들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서로마 제국이 몰락할 때 그 당시 고토족이나 반달족 우리 역사 시간에 세계사 시간에 혹시 여러분 배웠습니까? 요즘 고등학교 때 세계사 잘 안 합니까? 저는 졸업한 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 당시에 이 이제 군사력과 좀 야만적인 우리가 영화를 보면 알 수 있죠. 게르만족이나 바이킹 그 당시에 이제 영화들을 보면 굉장히 야만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로마 제국이 이러한 야만족들의 침입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고 또 많이 파괴하니까 경제적으로도 위기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예전에 발달됐던 이런 어떤 문명이 이런 야만족들에 의해서 혹시 파괴될까봐 이제 방어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게르만족의 이동을 통해서 로마 주변에 살던 게르만족이 유럽의 중심 세력으로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가 독일 민족을 역사적으로 볼 때 게르만족이라죠.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들이 높은 수준의 문명을 사실은 탄생시키게 된 어떤 계기가 된 게 아랍인들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사실 잘 모르죠. 그래서 여기서 아랍인들의 역할은 결국 아랍 상인들의 영향력이 컸다는 겁니다. 여기 사진에도 지금 여기 터키 이스탄불이나 시장에 나오는 실크 제품, 우리 실크로드란 말 많이 하죠.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그런 역할을 이제 이 당시 한 겁니다. 자, 화면이 낫겠네요. 그래서 이 아랍 상인들의 영향이 컸던 것은 지중해 도시를 중심으로 상업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 지중해가 중동 지역과 유럽 지역을 있는 가교 역할을 또 하죠. 지리적 위치로 볼 때, 그죠? 그래서 이런 지중해 도시를 중심으로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유럽의 도시는 유럽인들에게 의해서 유럽인들만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런 아랍 상인들의 영향이 컸다는 것을 우리가 세계사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텍스트 98쪽에 보면 각주 2번을 보세요. 유럽이 이슬람으로부터 이 상업과 관련된 많은 노하우를 전수받았어요. 아랍에서는 전통적으로 상인에 대해서 차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상인들이 귀족 계급이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않고 방문하고 이게 흔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업으로 부를 축적한 상인들이 상류 계층을 오히려 점했고 대상인들이 오히려 추앙받고 이렇게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중세 유럽에서는 여러분 세계사를 배운 사람들은 알겠지만 상인들이 그렇게 뭐 상류층 계급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멸시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귀족들은 일하는 거, 육체노동을 꺼려했죠. 그러니까 상업활동도 그렇게 뭐 천민들이 하는 일로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또 우리 동양 아시아 쪽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도 옛날 뭐 조선시대나 이런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알겠지만 상업하는 사람들, 그죠? 천민들이었습니다. 물건 사고 팔고. 그래서 보통 중간계급이나 하류층이 이제 상업 활동을 했고 실제 유럽에서도 이렇게 상업을 기반으로 시민계급이 탄생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시민계급까지 이제 지위가 올라가기에는, 그죠? 결국 유럽의 자본주의가 도입되고 상업이 발달하고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이런 게 결국은 이슬람 상인들 원거리 무역을 할 수 있었던 이슬람이 그 먼 길을 마다않고 상업 활동에 이제 주력했기 때문에 유럽까지 이제 교류를 하러 온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영향이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유럽 중세 시대 때 번화했던 도시 대부분이 보면 이 아랍 상인들과 무역을 했던 도시들이 많습니다. 상업이 발달한 이 아랍에서 다양한 문화를 이 유럽에 전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랍 상인들이 영향이 큰다는 것. 결국 유럽인들 독자적으로 유럽의 도시가 이렇게 번창하게 된 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유럽이 사실은 부유한 나라가 아니었고 오히려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후기에 와서 그때까지만 해도 유럽 사회가 우리 아시아처럼 아까 말했다시피 상업 활동을 조금 멸시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았는데 이러한 유럽인들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이런 노하우를 전달해 준 것이 이 아랍 상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만들어지고 또 상공업이 등장하고 이제 상인 계급이 나타나면서 이 사람들이 시민 계급을 형성하고 유럽이 이제 시민 사회로 변화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 이후에 유럽이 기독교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 이후에 그리스 철학이나 또 그리스 고전 이런 것이 재발견되고 또 이슬람 학문도 유입되면서 유럽의 소위 말하는 대학이 이때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학문 수준도 높아지고. 그래서 유럽의 발전에 어쨌든 영향을 아랍인들이 끼쳤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랍인들이 유럽에 전해준 이런 정신적, 물질적인 발명품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중요한 건 몇 개만 보통 이제 언급을 하지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책의 각주에도 나오지만 요즘에는 이슬람 문명이 남긴 불후유산 1001가지 발명 이런 책도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문명과 관련된 유럽과 연관해서 그런 책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포털 사이트에 쳐보면 관련 도서들이 많아요. 그런 내용을 읽어보면 실제로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제 발명품이 있었는데 이걸 기반으로 유럽에서 과학과 학문, 자본주의가 발전해서 현재 유럽이 형성된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슬람 문명이 유럽 자본주의 발전에 많은 역할을 했지만 이 사람들의 업적이 사실은 많이 은폐됐다든지 축소됐다든지 또 조금 왜곡되기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기독교 문화니까 기독교 문화의 어떤 우수성을 알리고, 그죠? 자기들 문화의 그 우월함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아랍의 영향을 받은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슬람 제국 시기에 이제 칼리프가 이집트와 그리스의 학술서와 고전을 번역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그리스 신화, 그리스 로마 문화가 유럽의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중심이 되는 문화인데 처음에 유럽이 그렇게 그것을 인지하고 학문적으로 그렇게 정착화 시키는데 큰 노력을 안 했어요. 오히려 방금 말한 것처럼 이슬람 쪽에서 이걸 번역을 해가지고 유럽 문화에서 우수한 부분을 받아들인 겁니다. 아까 JTBC 강연에서도 그런 말이 잠깐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 무슬림들이 이미 983년에 카이로에서 대학을 설립을 했습니다. 대학 이름이 알하즈하르라고 하는데 이름까지 여러분이 모르더라도 어쨌든 무슬림이 이미 유럽에 앞서서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 얼마 후에 스페인의 안달루시아라는 곳인데 여기에 이제 꼬르도바라는 대학을 설립해서 학문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유학생들도 많이 수용을 했고 이 유학생들은 그 당시 이슬람 문명에서 배운 수준 높은 학문을 유럽에 이제 전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학문들이 유럽 대학 발전의 초석이 된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학자와 이슬람 학자 간의 교류도 이제 많았는데 과거에는 이슬람 대학이 유럽 대학의 모델이 됐습니다. 이런 사실 우리 잘 모르죠. 유럽이 오히려 서구 문명이 아시아나 아프리카 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통 알고 있지만 실상은 꼭 그런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학이 없던 유럽에서는 사실은 11세기 말이 되었어야 비로소 이탈리아에 그리고 프랑스에 대학이 이제 설립됩니다. 그래서 이 대학들의 커리큘럼이 보통 보면 이슬람 대학에서 이제 빌려온 커리큘럼이 초기에는 많았어요. 그리고 의학과 철학을 비롯해서 모든 학문이 이슬람 문명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이렇게 그리스와
비잔틴의 철학과 고전을 번역한 것을 오히려 자기들이 무슬림들이 발견해 가지고 유럽인들에게 번역한 내용을 유럽인들에게 전파하니까 유럽인들이 놀란 거죠. 원래는 자기들 문화였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중시하지 않았던 부분을 무슬림들이 먼저 수용한 거니까, 그죠? 그걸 다시 자기들한테 다시 전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각심을 유럽인들이 받았고, 이것이 유럽 문명에 영감을 주어서 소위 말하는 르네상스, 문의의 부흥의 어떤 출발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이 내용은 객관적으로 이 이슬람 문화가 유럽 중세 문화에 미친 영향이 어떤 건지 좀 알아보고, 또 우리가 서구 문화에 대해서 좀 서구 문화가 우월하다는 환상이 좀 많죠. 우리가 사실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원격 수업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서구 문명의 민낯이 많이 드러났어요.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우월하다고 환상 속에 이제 빠져있던 이 서구 문화가 실제로 반드시 그런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염병과 관련해서 우리는 마스크 쓰는 게 당연하고 이 마스크 문화가 일상화되어 있는데 유럽이나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 저쪽은 마스크를 쓰면 이제 병자나 환자로 취급해서 극히 꺼립니다. 일반 이 코로나 사태 전에는 약국에서 마스크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별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아시아 문화에 대해서 조금 경멸하니까 이 마스크 문화를 사람들이 좀 멸시했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이탈리아나 미국에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마스크의 중요성을 알면서 아시아 문화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보는 시각도 생겼지만 아직도 여전합니다. 그죠? 이런 차별적인 어떤 문화적 우월성이 이 사람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 이제 서구 우월주의 환상이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선입견처럼 머릿속에 이제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슬람 문명이 유럽 문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역사와 문화를 우리가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작가 중에 움베르토 에코라고 있죠. 이 사람이 낸 책 중에 중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중세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지적하고 중세는 암흑기가 아니라 오히려 중세가 유럽 발전의 초석이 된 그런 시기다. 이렇게 움베르토 에코가 주장을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의문을 이제 우리가 제기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중세가 암흑기라고 과거에 일컬어졌고 또 왜 에코는 이러한 주장을 오해와 편견이라고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라는 것이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한 집단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은 아니죠. 그죠? 다양한 어떤 교류를 통해서 아까 그 방송에도 나왔지만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그죠? 좀 창조적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 소위 말하는 업그레이드해서 자기들 그 지역만의 어떤 새로운 문화로 또 발전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랜 세월을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한 것이 문화입니다. 특히 학문 분야에서 이슬람 문명이 전해준 이 지식 문화는 아까 말했다시피 유럽의 대학을 활성화시켰고 상공업이 발달하도록 시민계급이 또 탄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슬람 문명이 어떻게 대학의 성립과 학문 발전에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부분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조금 새로운 화면으로 할까요? 같은 화면만. 자, 이건 항해술과 관련된 뭐 인도와 오만의 무역선이고, 다른 이건 아까 이제 우리가 본 자,
경치가 좋은 함, 이거는 이제 뭐 그 공연 보러 아마 간 것 같아요. 아랍은 유럽이 미래였다. 여기에서 한번 네. 이 화면이 근데 이 화면 지금 햇빛 때문에 제 얼굴이 너무 여러분 뭐 집중하는데 오히려 방해될 것 같아. 그죠? 낫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생각한 거는 이제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여러분 백쪽에 보세요. 유럽 문명에 영향을 끼친 이슬람 문명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중세가 암흑기였다는 주장은 사실은 극단적으로 우리가 한쪽 편만 들 수는 없습니다. 오해도 아니고 편견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에코가 그 선책 중세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중세는 한 세계가 아니다. 여러 세계 중에 이제 하나의 역사적으로 볼 때 한 시기지요. 그래서 한 세기가 아니고 중세는 서로마가 멸망할 때부터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는 그 사이의 시기입니다. 약 1000년이 넘습니다. 1016년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초기가 중세시대 때 초기가 이제 암흑기에 해당이 된답니다. 그 이후에 중세 이제 중기 이후에는 이슬람 문명과 접촉하면서 아까 말했다시피 좀 영향을 받죠. 발전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거 뭐 교재를 여러분 또 혹시 모를까봐 100쪽입니다. 제가 100쪽을 자 여기입니다. 출력을 대부분 하면 좋겠지만 화면상으로 또 없는 사람을 위해서 혹시나 해서 제가 화면에 조금 띄우겠습니다. 글자가 그리 잘 크게는 안 보이죠? 이렇게 조금 멀리 해야 보이는데. 자, 그래서 이제 중기가 이제 이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후기에는 이제 중세 시대에서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르네상스가 이제 유럽에 확산되면서 소위 말하는 유럽의 문예 부흥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초기가 암흑기였고 중기는 오히려 타 문명을 수용해 가지고 이걸 발전시킨 시기입니다. 그리고 후기에는 이러한 타 문화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문화를 창조했던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가 전체는 암흑기는 아니죠. 중기 이후에는 아랍과의 교류를 통해서 발전적인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럽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이슬람 문명이, 물론 원래부터 이슬람 문명이 높은 수준의 그런 이슬람만의 독자적인 문명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아랍 문명이 다른 문화를 아까 말했다시피 흡수하면서 자기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발전시킨 겁니다. 이런 점이 이제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한테도 필요한 자체가 지금 그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전통적인 우리만의 문화 당연히 유지하고 또 개성해야 되겠죠. 하지만 아까도 말했다시피 모든 문화가 어떤 특정 문화가 발전된 문화, 처음부터 발전된 문화, 이런 문화는 없죠. 역사를 거쳐오면서 타 문화의 장점을 수용해서 그걸 가미해 가지고 좀 더 발전적인 문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랍이 지금 뭐 현대와는 달리 과거에는 아랍 문명이 이런 역할을 잘 했어요. 그래서 기원전 2000년대 보면은 시리아 지역이 교역의 중심지였는데 페니키아인이 지중해 무역을 주도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크레타 문명, 세계사 배운 사람들은 다 알죠. 그래서 이런 문명이 여기에서 다 같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원전 15세기쯤에 이집트 왕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서아시아 지역을 정복하면서 경제나 문화적으로 이집트 문명을 전파했고, 지금의 이집트는 낙후된 북아프리카의 낙후된 지역이지만 과거 이집트는 여러분 뭐 문화유적지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굉장했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의 문명을 전파하면서 기원전 4세기 때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을 할 때
고대 그리스 문화가 이 아라비아 반도에 유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 로마 문화가 오히려 이 그리스 문화가 아라비아 반도에 유입이 되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좀 더 발전시킨 것이 이제 이슬람 문화가 잘한 거죠. 그래서 아랍의 이런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아랍인들은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의 가교 역할,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한 겁니다. 이슬람 문명의 발명품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라비아 숫자, 그죠? 수학이나 과학, 의학 이런 거는 인도 영향을 또 받았고, 또 페르시아에서 정부나 통치 체제, 문학 이런 영향을 받았고, 중국에서는 또 관료 제도나 종이나 화약, 나침반 등의 영향을 받았고, 또 그리스로부터는 고대 철학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또 유클리드 기하학, 수사학 등의 영향을 받았고, 또 이집트로부터는 건축의 영향을 받았고, 이런 식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위치도 물론 좋았지만 이런 영향을 받은 것,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걸 과거 우리 조선시대 때 흥선대원군 세국정책처럼 막고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뭐 좋은 점이 뭐 있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오히려 일본은 서구 문명을 빨리 받아들여서 자기들이 무기도 개발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일본한테 식민지, 일본 식민지 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아직까지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세국 정책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아랍 지역은 오히려 이런 좋은 점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아랍 지역이 여러 대륙의 중간이라는 이런 지리적 위치의 장점을 잘 살려가지고 타민족의 침략도 많이 당했지만, 우리 한반도처럼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정학적 위치가. 그래서 우리 이 지정학적 위치가 역사적으로 볼 때 사실은 침략도 많이 받고 고통도 많이 당했지만, 현대에 와서 이런 위치를 잘 활용하면 오히려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허브 역할을 한다 이런 말 하죠. 내나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아랍 지역이 이런 문명의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여러 문명이 동시에 유입된 곳이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자, 여러분 텍스트 밑으로 쭉 가가지고 이제 101쪽을 참조하면 됩니다. 글자만 있으면 사실 삭막해요. 제가 좀 관광지역이나 이렇게 풍경을 띄우는 이유가 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화면 낫겠네요. 그죠? 자, 제가 참조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곳에 정착 안 하고, 우리 보통 중동 지역 이제 유목민 문화, 그죠? 이런 말을 하는데, 원거리 무역을 어쨌든 그 당시 낙타가 이제 그 도구였죠. 교통수단이었고, 이렇게 다양한 문화를 수용했는데, 이 이슬람 세력이 종교를 앞세워서 지중해 지역과 아프리카 북부나 이집트, 인도, 중앙아시아, 스페인까지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현지 문화를 배척하지 않고, 이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배척 안 하고 수용했다는 겁니다. 좀 더 발전적으로 수용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 철학이나 비잔틴 문명, 유럽의 그죠? 이런 문명을 받아들여 가지고 관련 문헌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유럽이 암흑기를 겪고 있을 때 오히려 이슬람 문명은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무역을 하는 와중에 여러 도시를 방문하면서 자기들이 체험한 지식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들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문화를 또 창조하고,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문명을 잘 수용해가 발전시킨 이슬람은 오히려 유럽이 암흑 시기를 벗어나서 문예부흥을, 르네상스를 누릴 수 있도록 그 토대가 됐습니다. 그런 역할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이 이슬람 문명을 이렇게 많이 수용했지만, 유럽인들은 외부 문명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자신들이 뭐 자존심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좀 이게 회의적이었습니다. 회피하고 그렇게 하는 태도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서구 중심의 문화적 우월주의와도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다만 이런 부분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축소하려는 것이
자세가 있었지만 실제로 이슬람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아닙니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은 유럽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 유럽은 이슬람으로부터 무엇을 수용했을까? 이거 우리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유럽이 중세 때 이슬람의 학문과 지식 문화를 대거 수용했는데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그리스 등이 이제 이 지중해 지역이죠. 그래서 이 지중해 지역이 이슬람 문명과 세계의 여러 문명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끼고 있는 스페인에는 유대인, 무슬림, 기독교인들이 다 모여 살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들의 문화가 공존했기 때문에 문화적 수준도 오히려 높았고 이슬람 세력이 8세기부터 지배했던 이 스페인의 예를 들어서 안달루시아 이런 지역에는 이미 10세기 중엽에 유럽 최초로 대학이 설립되었습니다. 꼬르도바라는 대학, 이 이슬람 대학인데요. 그래서 이슬람의 학문 중에서 특히 뛰어난 분야가 의학 분야였습니다. 중세 유럽의 의학 분야에도 이제 그래서 영향을 끼치게 되고 7세기 때 이라크에는 이미 의술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이 문헌을 통해서 나와 있고 또 그 당시 그곳에 있었던 대학 샤프르 대학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그리스 의사들의 연구 텍스트를 이제 이 사람들이 번역을 했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의학 이론에 관한 연구가 임상 교육도 이때 같이 시행되었답니다. 벌써 이 시기에 그래서 의학이 이슬람 문명에서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다시 서유럽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이런 거 보면은 서유럽인들이 조금 자존심 상했지만 자기들의 좋은 문화를 자기들이 더 개성 발전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이슬람 지역에서 이걸 발전시켜가지고 다시 전파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유럽도 이런 이슬람권 문화권의 지식을 단순히 자신들의 언어로 전환해서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번역된 지식을 자신들의 독자적인 문화로 이제 발전시켰습니다. 어쨌든 조금 늦었지만 그래서 십자군이 이슬람 지역으로 진군하면서 그곳에 도서관이 많은 걸 보고 놀랐어요. 자신들의 문화 원료라고 생각했던 그리스 철학이나 이런 고전 작품들이 아랍어로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놀랐어요. 그래서 그 이제 입수한 책들을 이제 자기들의 언어인 라틴어로 다시 이제 번역 작업을 했습니다. 실제 그리스 로마 철학의 진수 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어떤 가치를 먼저 인식한 사람들은 무슬림 학자들이었습니다. 왜죠? 예. 그래서 유럽인들은 이때부터 번역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번역 사업에 이제 관심을 기울이면서 자기들의 그리스 철학과 아리스토텔 철학을 라틴어로 번역하고 그 유럽의 지금 대학이 라틴어가 현재 사용되지 않는 언어임에도 라틴어 수업이 있죠. 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유럽의 각각의 모든 국가들 언어가 라틴어와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라틴어 수업이나 그리스 철학 이런 게 교양 과목에도 아직 있는 이유가 다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 철학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유럽 대학 학문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슬람 문명이 유럽 문명 발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분야가 어떤 분야일까? 결국 무엇보다도 이 지식 문화니까 이 지식 문화하면 대표적인 것이 대학이죠. 그래서 유럽 대학의 어떤 성립 과정 또 여기에서 이슬람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45분 약 50분이 다 돼서 일단 전반부 수업 여기서 끊고 남은 부분은 다음 수업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휴식 시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오늘 여러분 수고하셨고 저도 뭐 환절기 때 기침이 자꾸 나고 이제 기관지가 좀 안 좋습니다. 제가 항상 계절이 바뀔 때 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녹화할 때 목소리가 좀 기침 없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중간에 자꾸 기침이 한 번씩 나오는데 여러분 뭐 양해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다음 수업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